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에 규정돼 있죠. 근데 반면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명예나 권리를 훼손은 안 되고 또 그럴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도 헌법의 논리입니다. 이번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국민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언론사들 또한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풀어주신다면요. 언론중재법에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게 피해 구제를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배상액이 너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행행하게 되고 국민의 권리나 명예가 많이 훼손돼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5배, 손해액의 5배까지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이것은 피해구제법이지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국민의 시선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론사 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인데 지금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도 이걸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또 그래서 전부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 반면에 언론의 신뢰도는 거의 하위 수준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런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언론의 명예,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면은 이건 언론인으로 봐서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기류를 감안해서 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 게 아주 깊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대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가의 장래를 볼 때 나는 이낙연 후보만큼 제대로 갖춰진 후보가 없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지표를 보니까 일본을 이겨내고 있는데 다음 정부에 가서는 일본을 확실히 이겨낼 수 있으려면은 그 국격에 맞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 코로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또 영세 상인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챙기고 해 나가려면은 이 각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능력, 소위 말해서 국정운영 경험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남북 문제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남북 문제는 평화가 경제입니다. 안보 면에서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를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남북이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나중에 평화통일에도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향상될 수 있는데 이 구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느냐? 저는 이낙연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말이 많은 후보는 안 된다고 봐요. 가정부터 잘 꾸려서 나갔을 때 국가를 경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도덕성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 후보 중에서 이낙연 후보만큼 그런 부분이 확실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낙연 이 후보가 자기 정부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셨을 때 이낙연 후보를 평가해 보신다면요? 답답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과연 정치를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어떻게 유권자 관심을 그때 사기 위해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국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일상을 회복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왠지 뭔가 그냥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든 말든. 그러나 이낙연은 언제나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다 느끼는데 적어도 국정을 운영하려면은 저 정도 책임감과 균형 감각이 없이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를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단일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세균 후보도 상당히 좋은 우리 당의 좋은 자원 아닙니까? 이낙연 후보도 좋고 정세균 후보도 좋고 좋은 자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두 분이 호남이 배출한 그런 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끝까지 가가지고는 이 경선 구도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적절한 시점에 두 분이 이렇게 단일화가 된다면은 훨씬 좋은 후보를 뽑아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단일화를 안 하겠다 지금 정세균 후보가 그러시던데 뭐 그 뜻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결선 투표 가기 전에 좀 통 큰 승부를 단일화를 뭐 방법은 두 분이 정하면 될 일이고 서로 경쟁해서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그런 룰을 안 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3개월 전 의원님이 계신 동구 학동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에서 건설사의 안일한 대처로 한 아파트가 진흙탕으로 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야, 이거 안전사고 문제는요, 비단 우리 학동이 뭐 집약해서 보여줬는데 전국 어디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법과 제도의 정비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원청과 하청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해당 관할 구청 지자체에서 감독 기능이라든가 이걸 그 문화 안전에 대한 문화와 제도 정착 이게 다 병행이 돼야 된다. 이건 정말 총체적 부실이었죠. 근데 이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선진국가 수준에 전혀 맞지 않은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당에서는 당대로 관련 법규를 전부 점검해서 지금 발의를 해놓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있는 자에게는 수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낙연 후보가 경찰청장한테 다시 강력히 주문을 했어요. 꼬리 자르기 하지 마라. 제대로 잘못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먹이사슬을 끊어내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일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정말 지금 오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이게 인류 초유의 일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한국은 극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전쟁 같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극복을 해내고 아마 이번 일이 극복이 되면은 정말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될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고통받은 우리 서민 대중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모두 힘을 같이 합쳤으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